이제 우리는 세 가지 고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그리스. 두 번째, 라틴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스크리트어. 이것 좀 알아두면 어디 가서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 좀 알아두면 어디 가서 젠치할 수 있습니다. 딱 우리 학습의 목적은 어디까지? 거기까지입니다. 남들 보이게 있어 보이고 젠치할 수 있을 만큼이면 됩니다.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기 앞서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가사유상입니다. 반가사유상. TV에도 자주 소개되고 또 실제로 보러 가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가사유상, 우리의 반가사유상과 왼쪽에 어떤 그 모습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이 사람은 그리스의 철학자 클레안테스라는 인물입니다. 이거는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경에 만들어진 그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유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교의 사유상은 우리만 갖고 있는 문화가 아니라 동으로는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까지 불교가 전해졌듯이 불교의 어떤 철학적 사고는 어디까지? 그리스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럼 그리스 사람들은 왜 불교의 어떤 철학적인 내용들을 공부했어야만 됐을까요? 자, 기원전 7세기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농사가 대흉년을 거칩니다. 한 해만 흉년이 아니라 계속적인 흉년이 이어집니다. 그 기상이변에 의한 흉년은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파생하게 되냐면 분농은 더 분농이 되고 빈농은 더 빈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팔아야 할 정도의 빈농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노예가 될 정도의 빈농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소장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몸뚱아리라는 재산을 팔아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경제적 양극화 문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낳았냐면 문학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 문학을 통해서 나의 삶의 애환과 어려움들을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서부터 그걸로만은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삶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그리스에서 무엇을 하게 되냐? 철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거? 사법에 대한 개혁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문학을 하고 철학을 해도 우리 일상의 삶은 바뀌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해? 사법개혁을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원전 7세기의 그리스 사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의 어떤 사회적 현상과 어려움이 오늘날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일상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변하지 않는 현실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은 변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화면에 보이는 반가사유상과 그리고 어떤 것? 그리스의 철학자 클레안테스라는 인물의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사유상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에도 이 사유상이 있었습니다. 왜? 불교라는 것이 동쪽으로는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까지 갔지만 서쪽으로는 그리스를 통해서 어떤 철학의 매개가 되고 어떤 사고의 매개가 됐다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 수업을 시작했을 때 성인의 공부는 무엇이다? 통념을 깨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념을 깨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옛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뒤의 사람이 우리를 보고 서울과 부산을 KTX로 얼마 만에 갔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걸 몇 초 만에 가는데 우리보다 앞선 선조들은 서울과 부산을 얼마 만에 갔다. 그걸로 우리를 평가한다면 그 후대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는 그렇게
썩 탐탁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현대의 우리가 우리 선조들, 중세 사람들, 고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면 그들도 우리의 평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화면을 보여드릴 겁니다. 신전에 관한 설계도입니다. 그리스 신전입니다. 우리가 로마나 그리스 이런 곳에 가면 많은 신전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신전들을 보면서 뭐 가이드가 막 신전의 용도를 설명하고 뭐 그런 걸 들었던 분도 계실 텐데 이 신전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신전의 용도. 신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한 장소? 근데 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엄청난 경제력을 들여서 이런 건물을 지었을까? 신만을 경배하기 위해서? 고대의 신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만 쓰였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메트론이라는 신전은 말 그대로 번역하면 어머니의 신들을 위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의 용도는 뭐냐면 오늘날로 하면 국가기록보관소입니다. 이 국가기록보관소에는 판결문, 국가의 중요한 행정결정들, 그 다음에 세무회계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던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신전은 신들을 경배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물류보관 창고, 어떤 것은 국가기록보관소 같이 오늘날로 따지면 공공기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한번 또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라틴어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녹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라틴어권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같이 보이는 이 표현은 표기된 부분은 그리스어권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 전체의 노란색과 녹색으로 표기된 것은 다 어디? 로마의 실질적 영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대제국이 최대 전성기 때 영토가 이 녹색과 노란색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공용어는 라틴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용어는 라틴어였지만 두 개의 언어가 공존했습니다. 어떤 언어? 라틴어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와 그리스어권에 따라서 정확히 종교는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이 녹색 부분은 서방교회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어떤 교회? 동방교회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동방교회의 공식 언어는 그리스어, 서방교회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 그리고 종교만 나눠진 것이 아니라 이 언어를 기준으로 해서 녹색권은 어떤 지역? 서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지역은 어떤 지역? 동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서로마가 먼저 패망을 하고 동로마는 아주 오랜 시간까지 남게 됩니다. 이 언어에 의해서 종교와 정치까지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라틴어는 후진 언어였습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어휘가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문법과 부족한 어휘들을 다 어디서 수용하느냐? 그리스어에서 수용하게 됩니다. 자, 로마 제국의 지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저는 지도를 무척 사랑합니다. 제국이 가장 번성했을 때 브리타니아, 영국, 오늘날 영국,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히스파니아, 오늘날 포르투갈과 스페인, 남으로는 북아프리카, 그리고 동쪽으로는 오늘날 터키 지역까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 제국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빨간색이 뭔지 아십니까? 당시의 도로망입니다. 오늘날 고속도로도 이것과 똑같이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로마라는 제국은 단순히 군사력만 앞서서 대제국을 만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이 제국은 인프라스트럭처, 사회간접 자본에 무엇보다 가장 큰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중세 암흑이 오게 된 것은 이 도로망의 유실, 도로망을 옛날 제국시대처럼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온 현실이었습니다. 제국시대 때는 사람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 도로를 잘 유지할 수 있었고 관리할 수가 있었는데 서로마 지역이 패망하면서 예전처럼 도로를 관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과거에는 원거리 무역이 가능했는데
더 이상 원거리 무역이 불가능해지고 이웃 도시 간의 무역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침체되고 피폐해지면서 그때부터 어떤 시대가 오느냐? 예, 암흑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